별들의 전쟁 UEFA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경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일정을 시작하면서 주요 팀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무엇보다 토트넘의 상대인 AC 밀란의 최근 상황 이야기 드리면서 밀란 망했다, 토트넘이 아무리 안 좋아도 밀란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죠. 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망한 게 크죠. 예, 토트넘이 망했어요. 예. 벤탄쿠르 선수의 그 십자인대 부상 소식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예. 어찌됐건 이제 2월 15일 수요일 새벽 5시 주말에 있었던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이후 휴식 시간도 많지 않은 가운데 이제 치르게 됐는데 밀라노 원정 산시로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선 흔들리던 밀란이 바로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토리노전에 꽤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어요. 예, 물론 여전히 경기 내용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래도 백스리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비 안정화에 나섰다라고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다가 7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죠. 공식 대회로 따지면은. 예. 그 정도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가 인테르하고의 밀라노 더비에서 0대1로 패하긴 했지만은 백스리로 전환하면서 어쨌건 간에 1실점을 막았고, 예, 그전 두 경기에서만 9골을 내줬고 그전 밀란 더비에서는 3실점을 했으니까 전술 변화가 실점을 줄인 게 명확하고 또 이번 토리노전도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3-4-2-1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무실점 승리를 거둔 건데요. 특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경기에서 이제 티아오 선수한테 선발 출전 기회를 줬거든요. 이 선수는 독일 21세 이하 대표로 뛰고 있는 샬케 소속이었는데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영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실상 피올리 감독이 이 선수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리노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리에 A 5경기에서 142분 출전이 전부였어요. 예. 하지만 토리노전에 선발 출전해가지고 태클 4회 성공시켰고, 클리어링도 3회 성공시켰고, 슈팅 1회 차단, 그리고 가로채기 1회, 그리고 볼 경합 승률도 7회 경합해가지고 5회 성공시켰고, 공중볼은 4회 경합해가지고 3회 성공시켰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올리 감독도 토리노전이 끝나고 나서 티아오는 잘했다. 그는 샬케에서 3백으로 뛰었고 21세 이하 대표팀에서는 4백으로 뛰었다. 난 그가 잘해줘서 정말 기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지난 주말에 토트넘이 방치하던 그 탄강가를 써서 호러쇼를 펼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네요. 예, 근데 어쨌건 그 토리노전 90분 풀타임 뛰고도 여전히 샬케에서 3경기 뛴 게 출전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예요. 예. 이 선수가. 근데 이제 곽강받으면서 최근 수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 요인이 됐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밀란 망했다라고 할 때 전반기 밀란이 좋았던 이유가 이 프랑스 대표 듀오인 지루와 테오의 활약이었는데,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월드컵 치르고 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서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제 상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지루가 이제 토리노전 바로 이전까지 월드컵 이후 8경기에서 1골 1도움이 전부였고요. 예. 테오는 토리노전 이전까지 월드컵 이후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는 아예 없었고요. 예. 심지어 레체전엔 자책골까지 하는 그런 우를 범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리고사키 명장인 아리고사키가 그 지루와 테오는 다 쥐어짜내버린 레몬과도 같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했을 정도였는데, 네? 바로 이제 토리노전에 둘이 골을 합작을 했습니다. 예. 테오, 어시, 지루 결승골. 살아났다. 우리 건재 현대. 딱 그 테오의 크로스에 이은 예. 지루의 헤딩골. 예. 그 패턴이 나온 거죠. 둘의 득점 패턴이. 사키가 좀 일부러 그랬나봐요. 좀 이제 자극 받으라고. 예. 우리 다 짜낸 거 아니야. 아직 싱싱해. 보여준 예. 것 같고, 토트넘 입장에선 이제 좀 부담스러워졌는데요. 예. 게다가 이제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원래 토모리하고 베나세르하고 전부 다 이제 2월 말 복귀 예정이었어요. 예. 저기 부상 관련해서 한 걸 보더라도 2월 말이라고 돼 있잖아요. 표시가. 그런데 둘이 13일 한국 시간 이제 13일 새벽에 팀 훈련에 복귀를 한 겁니다. 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건 이제 챔스 데뷔 훈련인 거고, 또 지금 사진을 보니까 격정적으로 이제 개인 훈련이 아니라 정말 그 전술 훈련까지 한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명단에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베나세르는 일단 선발 출전은 어려운 걸로 알려져 있고, 토모리는 선발 출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밀란의 수비가 강하고 두터워졌고, 심지어 토모리가 아니어도 티아오가 뛰면 되니까 네. 큰 문제가 없다. 반면에 토트넘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찍을 때는 간만에 연승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맨시티까지 또 잡았고. 네. 그런데 지금 그 레스터시티전 4대1 패배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됐어요. 예, 이번 시즌 최다 점수차 패배거든요. 예. 이전까지는 2골차 패배가 전부였어요. 예. 거기다가
한 경기에서 4실점을 허용한 것도 맨체스터 시티 원정 2대4 패배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최악의 패배를 당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레스터 시티라는 팀과 전반기에 경기했을 때는 최다 득점으로 이겼던 경기잖아요. 거기다가 뭐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였으니까 유난히 강한 팀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케인도 레스터 천적으로 유명했고 레스터 상대가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손흥민 선수도 레스터 천적으로 유명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레스터가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서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거기다가 뭐 저희가 이미 전해드린 대로 이제 그 벤탄쿠르가 십자인대 파열이 나오면서 이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거든요. 예, 시즌 아웃이라고 안 써놔도 6, 7개월 정도의 회복이 걸린다. 그럼 그렇죠. 계산을 해보면은 예. 올 시즌도 못 뛰고 다음 시즌 초반도 못 뛴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예. 프리시즌 못하니까 솔직히 저는 제대로 뛰려면 10월 정도 돼야 된다. 그렇죠. 십자인대는 원래 네. 그 예상보다도 복귀일이 더 늦는 경우들이 네. 많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제발 안 하길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써야 되니까 네. 벤탄쿠르 선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호이비에르가 이 밀란 원정을 못 뜁니다. 예, 그러니까 호이베르가 그 3장의 경고 카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드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고요. 예. 그 비수마 피로골절로 아웃이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은 토트넘의 미드필더는 저기 딱 보이는 2명. 예. 예, 스키카 사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는 선수 2명. 아니, 미드필드는 한 명만 쓸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아마도 팬들은 설마 그래도 사르 스킵을 쓰기는 좀 이제 너무 경험이 부족하니까 예. 다이어가 역시 본래 포지션인 수비형 미드필더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뭐 더 스퍼스 웹에서도 다이어가 다시 그가 과거의 포지션이었던 미드필더로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질문을 한 거고 그 이제 릴리 화이트 로즈도 예. 그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해로 뛰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건데요. 실제 뭐 다이어는 센터백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게 바로 수비형 미드필더였죠. 144경기였고 또 중앙 미드필더도 4경기를 뛴 경력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로 참가했을 때 이 선수 센터백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갔고 오히려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그 밀란과의 경기를 앞둔 일정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맨시티전 승리 당시가 그나마 후반기에 다이어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병행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4-1-4-1에 가깝게 움직였었고요. 맨 왼쪽 사진만 보더라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알바레스라던가 아니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걸 쫓아갔어요. 쫓아서 심지어 상대 진영 페널티 아크 근처까지도 올라가면서 수비를 했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스킵하고 사르가 동시에 뛰더라도 그 뒤를 커버할 노련한 선수가 필요하니 다이어가 3백의 일원으로 나오더라도 경기 중에는 다이어가 마치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올라가서 플레이할 수 있고 예. 혹은 상황에 따라서 스킵이 다이어 자리로 내려오고 다이어가 한 칸 더 올라가서 패스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킵보다는 다이어가 좀 더 이제 공을 잡았을 때의 플레이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거나 다이어가 미드필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풋볼 런던에서는 뭐 토트넘의 언성 히어로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서도 위대한 다이어가 알바레스를 지워버렸다는 소리죠, 저희. 이때 알바레스가 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 나오다 보니까 네. 10번 역할을 했는데 그걸 잘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밀란과의 경기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지만 또한 콘테 감독은 근데 그렇게 전술적인 변화를 많이 주는 감독이 아닌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콘테 감독이 안 그래도 2022년 9월 그때 이제 다이어가 그 대표팀에 다시 이제 재승선했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다이어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매일 그의 눈에서 더 강해지려는 열망을 보고 있다. 대체 어디서 다이어의 눈에서 그때 잘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건 제 말은 눈빛이 그런 눈빛은 아니지 않나요? 예, 둘이 얘기할 때 예. 그런가 봐요. 예. 어찌됐거나. 그러면서 예. 최고의 센터백이 될 수 있다. 예. 그때는 그래서 잘해가지고 사실 잉글랜드 대표팀도 복귀하고 그러긴 했는데 최근에 폼은 좋지 않다. 다만 네. 이제 이게 좀 극과 극인데 맨시티전하고 레스터시티전이랑 일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맨시티전에는 잘했고 레스터시티전에 못한 것은
역할 때문일까? 뭐 이런 고민 속에 그렇다면 오히려 미드필드도 없는 김에 밀란전에는 조금 미드필드처럼 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이어가 아무래도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붙는 수비를 하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자꾸 간격을 두려고 하면은 그게 도리어 더 쫓아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게 레스터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간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지난 시즌도 39경기 전경기 센터백, 이번 시즌도 29경기 전경기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다이어를 백스리의 중앙의 핵심 선수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기 때문에 다이어를 전진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이에요. 맨시티전에 전진해서 수비했었던 거는 콘테 감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콘테 감독이 없었어요 그때. 수술 받고 하면서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스텔리니 코치도 직접 본인이 얘기했죠. 메이슨 코치하고 내가 결정을 올린 거다. 맨시티의 전형이 다른 걸 보고 그렇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죠. 콘테 감독은 전형이 다른 거 봤어도 안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저렇게 전형을 쓴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의 전술적인 고집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성공도 많이 거뒀고요. 지금 후스쿼드닷컴이 내놓은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밀란도 이제 최근에 재미를 본 3백을 쓰고 토트넘은 뭐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으니까 3-4-2-1, 3-4-3 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근데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은 키에르 대신에 티아오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토모리가 복귀하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선에도 데케텔라르보다는 레앙하고 이제 뭐 살레마키어스라던가 다른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뭐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면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해요. 뭐 페리치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센용도 부상이라서 왼쪽 윙백 없고요. 오른쪽은 이제 로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포로 탄강가는 저건 아니죠. 포탕 저거는 저건 재앙이에요. 저건 잘못 나온 거예요. 저건 이제 로메로가 나오죠. 약간 저번 경기랑 똑같이 쓰지 않겠냐고 지금 이 담당자가 약간 정신 나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로메로가 어디 갔어? 로메로가 다친 건가? 말이 안 되잖아. 로메로 여기 징계가 해당 안 되거든요. 로메로 나오고 로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수로 빼먹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거 정신이 나가셨네. 그래서 정신이 나간 것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도 오른쪽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전망하는 대로 다이어가 미들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물론 뭐 3백 중에 조금 앞선 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하다시피 뭐 케인도 내려와서 미드필더 역할을 하고 클루사스키도 내려와서 커버하고 특히 콘테 감독은 지난 시즌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손흥민을 10번으로 쓴다. 미드필드에 가깝게 그 영향력을 준다라면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선수를 쓴다는 거죠. 실제로 위치도 그랬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페리시가 또 있기 때문에 페리시가 윙으로 올라가잖아요. 미드필더 역할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시즌하고 이번 시즌의 히트맵 비교인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이 더 어쨌건 간에 공격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 히트맵이 시즌을 소화한 건데도 더 옅어요. 이 얘기는요, 이번 시즌 아직, 중반이거든요. 이거 프리미어리그 히트맵이요, 그것도. 아직 중반인데, 23라운드인데, 더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드 위치, 딱 그 말씀드린 스킵과 사르를 지원해야 되는 위치까지 원래도 커버하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고, 조금 내려와서 경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많은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를 실질적으로 부실한 중원에 좀 그 한호가 또 다른 제3의 선수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수 3톱 중에서는 손흥민이 내려오고 3백 중에서는 다이어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들은 뭐 올 시즌의 다양한 그 기록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일단 태클 관련된 수치들이 지난 시즌보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태클 시도도 1회에서 1.3회로 올라갔고 또 이제 태클 성공도 0.4회에서 0.8회로 올라갔고 이렇게 태클을 하니까 공격의 힘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유명했던 아스날하고의 그 경기의 패스맵이었는데 이건 뭐 미드필더죠. 왜냐면 페리시치, 케인, 히샬리송이 3톱인 거예요. 지금 그게 위치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왼쪽 메잘라 역할을 한 거거든요. 벤탄쿠르하고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뛰고 이건 또 다이어가 또 올라가 있잖아요. 다이어도 약간 3백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올라가는 이 형태로 밀란전을 치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번 시즌 유난히 왼쪽 메잘라처럼 동선을 가져간 경기들이 많았죠. 이게 흥미로운 게 지금 호이비에르는 또 수비 커버로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벤탄쿠르는 좀 더 공격적이니까 스킵이 내려오고 파페사르가 조금 이제 저 벤탄 위치에 가고 손흥민 선수 다이어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럼 손흥민 선수가 결국 이번 경기 명확하게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는 건데 참 우려가 됩니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슈팅하거나 좋은 기회를 만들 기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토트넘 입장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물론 뭐 과거의 맞대결이긴 하지만은 밀란하고의 맞대결 전적에서 2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예. 심지어 저 UEFA컵 때 1971-72 시즌 있잖아요. 예. 그때 그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울버햄튼을 꺾고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렸습니다. 너무 옛날인데 별로 어쨌건. 그리고 이제 예. 챔피언스리그 적어도 뭐 거의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뭐 예. 의미가 없는 전적이에요. 예, 그건 그렇죠. 하지만 다만, 예. 의미가 있는 전적이 예,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피올리 감독은 콘테 감독 상대로 1승 3무 7패. 즉 콘테 감독은 피올리 감독 상대로 7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뭐 피올리 감독이 과거에 조금 약팀들을 맡았으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콘테 감독이 밀란 상대로도 10승 3무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예, 있어요. 유벤투스와 인테르를 이끈 모든 시절에 AC 밀란은 바리 감독 했다. 시절도 있죠. 바리 감독 시절까지 포함했을 때도 예. 놓친 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1패가 바로 피올리 감독한테 당한 거였어요. 아, 그건 또 안 좋은 기록인데. 어쨌건 그래도 피올리 감독한테도 전체적으로 강하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AC 밀란이 피올리 감독과 올 시즌 끝나고 결별할 수 있는데 콘테를 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콘테가 밀란, 그것도 피올리의 밀란한테 패했던 경기가 2020-21 시즌 세리에A 4라운드 경기였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질라탄이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1대2로 패했었어요. 예. 그래서 질라탄이 그때 이 내가 밀라노의 예. 신이다 이거 했었죠. 예. 예, 그런데 질라탄은 명단 제외입니다. 예, 회복은 했지만 아직 경기에 뛸 정도는 아니고. 아예 챔피언스 리그 명단 제외예요.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지 추첨이 됐을 때 손흥민 선수와 질라탄의 맞대결을 좀 기대했지만 질라탄은 볼 수가 없게 됐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후스코드닷컴은 그래도 토트넘이 최근에 기세가 좋다고 봤나 봐요. 1대1 무승부를 예상했어요. 밀란 홈인데. 예, 왜냐면 밀란이 어쨌건 그 최근 세리에A 6경기 중 1승이 전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제 토트넘은 레스터 1대4 대패에 더해 벤탄쿠르 장기 부상이라는 악재가 발생했다라고 한 다음에 두 팀 모두 다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누가 못하나로 이제 본 겁니다. 마카마카의 대결이다. 예, 그러면서 토트넘이 원정에서 무승부라는 긍정적인 결과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양 팀 모두 2차전에 승부 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1차전은 탐색전 흐름으로 가다가 한 골씩 주고받을 것 같고 또 최근에 UEFA 대항전은 아시다시피 원정골이 큰 의미가 없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이 경기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봤고요. 그래도 이제 좀 냉정하게 본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도 뭐 좀 호각이에요. 예, 완전 호각이죠. 밀란 홈인데 승 2.55배, 무승부 3.34배, 토트넘 승이 2.85배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이건 진짜 몰라요. 뭐 아무거나 나올 수 있어. 약간 이런 거예요. 기울질 않았어요. 마카예요. 그러니까 진짜. 밀란이 조금 낮게 나온 건 홈발을 조금 넣어주는 거니까 이건 사실 그냥 비긴다. 예. 비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정말 그 토트넘이 이 위기 상황에 또 강한 모습 보일 수 있을지 혹은 또 한번 이제 콘테 감독이 좀 답답한 축구로 또 팬들을 좀 열받게 할지 정말 답답하네요. 뭐 그래도 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당히 큰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뭐 마르세유전 이제 퇴장을 이끌어낸 거라던가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랑크푸르트전 멀티골을 넣었던 거라던가 또 이제 FA컵이라던가 뭐 이런 데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반등할 수 있기를 조금 바라는 마음은 있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이미 손흥민 선수를 많이 상대해봐서 그 패턴이나 각이나 대응법을 수비수들이 잘 알아요. 근데 컵 대회나 이런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나마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통하는 건 이 팀들은 비디오로 분석은 했겠지만 막상 붙여봤을 때 감을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 기록을 넣을까 하다가 뺀 게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지난 시즌보다 파울을 당한 횟수도 늘어났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옵사이드에 걸리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예. 이 얘기는 상대 팀들이 그만큼 견제한다는 소리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견제 속에 분명히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참가 특히 밀란은 손흥민 선수를 상대를 못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드에 가깝게 뛰더라도 그 얘기인 즉슨 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경기 중에 한두 번은 나올 것이고 그때 결정력을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밀란에서 키에르가 선발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예. 있습니다. 왜냐면 느린 발. 예. 느리기도 하고 요새 폼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티아오나 이제 토몰이나 뭐 이런 빠른 선수들보다는 칼룰루도 아예 풀백
밖에서 뛰던 선수잖아요. 예, 그런 선수들보다는 키에르를 상대하기가 손흥민 선수한테 조금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밀란이 홈이고 또 밀란이 좀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면 역습할 게도 생기고 또 콘테 감독은 그럴 때 그 역습 축구를 대놓고 할 수 있을 때 강점이 있고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얘기를 드렸지만 챔피언스리그는 다를 수 있다. 손흥민 선수의 승부사적 기질이 나올 수 있을지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정밀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